나스닥이나 S&P 500에 투자하시는 분들, 지수 투자는 그냥 계속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고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8년 만에 지수 편입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우리 계좌의 수익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 아시죠? 오늘은 이 변화가 지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데이터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스닥 100의 변경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죠. IPO 기업을 더 빠르게 지수에 담겠다는 건데요. 리밸런싱도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마다 진행됩니다. 시장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편입 편출도 잦아지는데요. 결국 나스닥 100은 더 민첩해졌지만 동시에 변동성도 커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스페이스X입니다. 원래 기준이라면 빨라도 12월에 편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상장 15일 만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같았으면 유통 주식이 작아서 비중이 0.5%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변경으로 최대 2.5%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7월 말부터 락업이 풀리면 비중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요. 1년 뒤에는 시총 규모에 맞게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대형 IPO가 올해 많다 보니까 나스닥 100이 돈 벌려고 열심입니다. 이에 맞춰 S&P 500을 비롯한 주요 지수들도 편입 기준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나스닥 100처럼 빠르게 기준을 바꾼 지수도 있지만 S&P 500은 달랐습니다. 기존 상장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신규 상장 기업을 빠르게 담는 나스닥 100과 검증된 기업만 담겠다는 S&P 500의 방향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됐던 게 S&P 500과 나스닥 100의 차이가 모호해졌다는 점인데요.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봤더니 두 지수의 탑10 기업과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둘 다 8%대로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S&P 500을 산 건지 나스닥 100을 산 건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달랐을까요? 2020년을 보면 시총 1위 애플의 비중부터가 차이가 컸죠. S&P 500에서는 4.6%, 나스닥 100에서는 11.6%였습니다. 비중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는 것은 애플이 올라도 두 지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의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면 흐름이 뚜렷해졌죠.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커졌고 최근에는 39%까지 올랐습니다. 500개의 기업 중에서 단 10개의 기업이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패스트트랙까지 적용된다면 변동성은 더 커지겠죠. 이런 부담을 감안해서 S&P 500은 편입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S&P 500과 나스닥 100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성격이 꽤 다른 ETF였습니다. 최근 빅테크 비중이 커지면서 두 지수가 비슷해졌을 뿐이죠. 앞으로는 다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수 편입 시점이죠. 그 차이가 수익률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과거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상장한 테슬라는 3년 뒤에 나스닥 100에 편입됐고 S&P 500에 편입된 건 2021년인데요. 정확하게는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두 지수의 편입 시점 차이가 무려 7년이나 나죠. 그 사이에 테슬라 주가는 2833%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0년 폭등 당시에는 테슬라가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두 지수의 수익률을 보면 차이가 극명하죠. S&P 500은 18.4%, 나스닥 100은 47.6%였습니다. 거의 30%포인트 가까운 격차가 있었는데요. 물론 나스닥 100의 다른 기업들도 강했지만 테슬라 기여도가 11.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언제 담느냐가 지수 수익률을 바꾼 겁니다. 올해 IPO를 진행한 대형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미 상장한 스페이스X를 비롯해 오픈 AI, 엔트로픽처럼 시가총액의 큰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 이런 대여를 더 빨리 담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건데요.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몰릴 곳에 먼저 선택한 겁니다. 다만 그만큼 지수 안의 종목 교체가 빨라지고 앞으로 나스닥 100의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전통적으로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강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락도 더 컸다는 거죠. 최대 낙폭을 보면 S&P 500은 리먼 사태 때 57%까지 빠졌었고 나스닥 100은 닷컴 버블 당시에 마이너스 83%까지 폭락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 더 크게 흔들리는 건 늘 나스닥이었죠. 이번 편입 조건 변경으로 성장성을 더 빨리 담을 수 있지만 그만큼 상승뿐 아니라 하락 변동성도 함께 커질 테니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은 11.9%고 나스닥 100은 14.4%입니다.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한 내용이고요. S&P 500은 기존 편입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은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익률의 오차 범위가 더 넓어지겠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의 수익률 오차가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만 틀어져도 장기 투자 결과는 크게 달라지죠.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자산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 수익률이라면 5년 차에 총 자산은 2억 원이 됩니다. 자산이 딱 2배로 늘어나죠. 10년이 되면 3억 8천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오차가 5% 발생했다면 총 자산은 작게는 2억 5천만 원, 크게는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더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S&P 500은 기존 편입 기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과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은 원래부터 S&P 500보다 변동성이 큰 지수였죠. 여기에 패스트 트랙까지 도입되면서 상승과 하락 진폭이 더욱더 커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나스닥 100의 진폭이 커지면 함께 따라오는 상품이 있죠. 바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올해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은 20% 상승했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은 57% 올랐습니다. 단순히 3배라면 60%가 돼야 되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익률이 깎인 거죠. 앞으로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면 이런 괴리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100의 편입 기준 변화랑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 수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스닥 100 하나에 그치지 않는데요. 나비효과처럼 레버리지 ETF, 패시브 자금, 그리고 다른 지수 상품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주식 ETF에도 스페이스X가 편입됩니다. 나스닥 편입 기준을 따라가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인 선진국 ETF인 URTH와 전 세계 주식을 담는 ACWI가 있습니다. 편입 일정은 6월 29일인데요. 초기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락업 해제와 유통 주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중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 ETF에서도 스페이스X를 담는 상품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VTI와 IWB가 있습니다. VTI는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ETF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3,495개 기업을 품고 있습니다. 거의 100%라고 할 수가 있죠. IWB도 1,007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데요. 러셀 10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과 달리 VTI랑 IWB는 스페이스X를 품게 되는 구조죠. 편입 예정은 22일로 알려져 있고 26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VTI 역시 패스트 트랙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미국 성장하면 당연히 나스닥 100이죠. 그리고 QQQ랑 QQQM이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장 ETF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VUG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스페이스X를 편입하기로 했고요. 이번 변화는 나스닥 100에서 시작했지만 다른 ETF에도 꽤 많은 비중으로 스페이스X를 담기 시작했죠. 제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스페이스X를 얘기했지만 다른 기업들도 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많은 성장지수와 ETF가 나스닥 100 편입 기준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변동성을 보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스페이스X가 편입되지 않는 성장 ETF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사이버 보안 우량 성장 ETF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의 안정적인 성장이 그리운 분들은 MGK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흥미로운 건 세계 ETF 탑5에 모두 들어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봤으니까 이제부터 내 계좌를 점검해 봐야겠죠. 나스닥 100의 편입 기준이 바뀌면 지수의 성격도 달라지고 변동성도 커지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나스닥 100 변화 속에서 내 계좌의 변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과 배당 두 가지 테마를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연금저축 계좌 중에 하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쪽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성장 자산을 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성장에 속하는 게 나스닥 100이 포함이 되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존처럼 성장과 배당을 5대5로 유지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존과 같은 전략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포트폴리오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죠.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장 자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면 배당의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야 기존과 비슷한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보수적으로 가고 싶다면 70%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결국 선택은 내 투자 성향에 맞춰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장, 배당, 채권, 금 등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두 가지 포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이번 편입기준 변경으로 변동성 노출이 60%가 됐고요. 오른쪽은 0%입니다. 왼쪽 포트를 보면 QQQ에 나사, 제피Q가 노출되어 있죠. 특히 나사는 우주항공 ETF 스페이스X를 그대로 품게 됩니다. 오른쪽 포트를 보면 모든 종목이 편입기준 종목을 피하고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선으로 커브드콜을 볼게요. 나스닥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커브드콜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피큐, QYLD, QQQI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번 변동성 확대에 노출된 상품들입니다. 올해 초 제피큐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매달 받는 배당금은 68만 원에서 8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월 배당금 편차가 20%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번 나스닥백 편입기준 변경으로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매달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은 커브드콜 상품도 함께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방식을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은 상품만으로 결정되지 않죠. 나이와 투자 기간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령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30대 투자자부터 보겠습니다. 매달 50만원씩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지금 전략을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투자 기간이 충분히 길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어떤 계좌에 담느냐죠. 연금저축 ISA, 직투계좌의 목적이 나눠져 있으니까요. 세금과 인출 전략까지 생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억 8천만원이 되고 총 자산은 17억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를 누릴 수가 있겠죠. 세후 자산은 16억 2천만 원이 되고요. 세금은 약 9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ISA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중간에 내야 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13억 8천만 원이 되고 부담을 줄이려면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투는 매년 250만 원씩 비과세 수익을 챙기고 다시 그걸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양도세 22%를 적용해보면 총 자산은 13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세금으로 3억 2천만 원을 내게 되어 있죠. 양도세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증여도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라면 연금저축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S&P 500의 탑10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최근에 순이익이 크게 늘고 있죠. 상대적으로 매출과 주가는 덜 오른 편입니다. 40대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씩 나스닥과 미배당에 반반씩 투자하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의 비중을 늘려야 기존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6대4로 투자하면 배당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겠습니다. SCHAD의 배당금을 60%로 늘리면 10년 차에는 배당금이 45만원이 되고 25년 차에는 월 5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기존 투자보다 매달 받는 배당금이 13만원 정도 더 많아지는데요. 변동성을 낮추고 배당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커버드콜, 미배당 ETF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퇴 시점에서는 자산 성장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콜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지수 편입 조건 변경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거나 상품을 바꾸거나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변동성 축소는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커브드콜 상품 중에서 나스닥백에 노출된 상품을 S&P 500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제피큐를 제피로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낮아지겠죠. 배당률도 조금 내려가지만 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의 성격을 바꾸는 건데요.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성장주를 나스닥백과 무관한 종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본 반도체, 사이버 보안, 우량 성장주 ETF가 되겠죠.
추가로 로봇이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분야만큼 충분히 공부한 뒤에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변경으로 나스닥백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커진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커브드콜입니다. 커브드콜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배당 재원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QQQ의 비중을 일부 JPQ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올해 초 QQQ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JPQ에 투자했다면 시세 차익은 561만 원이고 배당금이 562만 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배당금 측면에서는 JPQ가 유리해질 수 있겠죠. 다만 커브드콜은 구조적으로 본주의 상승을 모두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본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는 기존의 투자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나스닥백에 투자하고 있어도 30년이라는 투자가 장기 투자의 변동성을 흡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는 내가 보유한 종목과 ETF가 나스닥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50대랑 60대는 변동성을 피하기보다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겠죠. 특히 은퇴가 가까울수록 현금 흐름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수 편입 기준 변화가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은 더 커지고 계좌도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나아갈 텐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미국 증시는 결국 혁신과 이익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이죠. 흔들림에 지치지 않고 오래 버티는 투자만이 복리 효과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도 두려움보다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보고 올게요. 요즘 증시를 보면 투자하기 참 어렵죠. AI 열풍으로 반도체 기업들은 급등하고 있지만 지정학 이슈로 고물가 부담은 커졌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는 사실 이유만 달라질 뿐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꾸준히 모아가는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로 지수 ETF를 매주 적립식으로 매수한 지도 벌써 200주가 넘었고 저와 함께 수페 챌린지를 이어가는 분들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주식을 마음 편하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챌린지에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미국 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10주 이상 매수하고 인증하면 되는데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니까 매달 참여할 수 있겠죠. 적립식 투자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좋은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경품은 추첨을 통해 매달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금액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저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벤트에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